자, 갈래는 고전 수필이에요. 자, 우리 교술 갈래는 작가 자신의 경험과 그걸 통한 깨달음, 성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겪은 일과 생각한 일 분리하시는 게 좋고, 여기서는 한자도 좀 많고 그러니까 관념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이게 뭔 말이야 싶을 수 있어. 그래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해보자. 일야 구도하기는 뭐냐면 하룻밤 9번 도하, 하가 하천, 물이라는 거야. 물을 도하하다, 건넜다. 그 기록. 오케이? 하루에 9번 강을 건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박지원 하면 어느 시대 사람? 조선 후기 실학자죠? 그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구성은 기승전결로 되어 있다. 기승전결. 나올 때만 할까? 자, 가보자.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바윗돌과 부딪히며 거세게 다툰다. 그 화들짝 놀란 듯한 파도. 이거 무슨 법이야? 의인법. 파도가 놀라지 않잖아. 파도 치는 걸 말하는 거지. 분노를 일으킨 듯한 물결. 물결에도 분노래. 의인법. 슬피 원망하는 듯한 여울물은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곤두박질 치며 울부짖고 고함치는 듯 하여까지 무슨 법? 의인법과 자, 파도, 물결, 여울물 열거하고 있다. 의인법, 열거법을 통해서 강물을 생생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요. 항상 만리장성을 쳐 부술 듯한 기세를 지니고 있다. 자, 전거만체. 거가 술의 거자거든. 전쟁 술의 만체, 만개. 전기, 전쟁의 기마병, 만대. 전포, 대포, 만문. 문은 그거야. 단위야, 단위. 자, 대포 만개. 전고, 북으로 만개로도. 무너져 내려앉고 터져나오며 짓누르는 저 강물의 소리를 비유하기에도 부족하다라고요. 해서 여기 전거, 전기 이런 거 왜 얘기했냐면 전쟁 대포 소리 굉장히 크잖아. 근데 그걸로도 이 물소리를 비유하기가 아쉬울 정도로 강물 소리가 강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강물의 모습, 우리 두 번째 문장 있잖아. 파도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거야. 그 다음에 이 터져 나오며 짓누르는 강물의 소리는 뭐예요? 청각적인 거야. 그래서 강물의 시각과 청각을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표현했다. 어떻게? 의인법, 열거법, 비유로. 비유적 표현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시각, 청각 체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 자, 백사장에는 거대한 바윗돌들이 우뚝하게 늘어서 있고 강둑에는 버드나무들이 어두컴컴하여 형체를 분간하기 어렵다. 흡사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잘난 채 뽐내는 듯하고 좌우에서 이무기들이 사람을 낚아채려고 애쓰는 듯하다. 강물이 그 분위기가요. 음산하지?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에다 체크 좀 해보자. 이 어떤 이는 일반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이야. 어떤 이. 자, 뭐라고 생각하냐? 이 강물이 지금 여기까지는 강물 소리가 굉장히 강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어떤 이렇게 생각해? 여기 옛날에 전쟁터라고 강물 소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는 글쓴이의 새로운 시각이야. 강물 소리란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여기다 밑줄 강물 소리란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다. 이거는 글쓴이 생각이야. 해서 뒤에서는 강물의 강물 소리, 강물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묘사한 다음에 강물 소리는 왜 저럴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 옛날에 전쟁터라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렇대 라고 하지만 글쓴이는 어떻게 생각해? 듣는 이의
마음가짐에 달렸어. 내가 어떻게 듣냐에 따라 달렸어. 라고요. 그러면 그 어떻게가 어떻게인지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승. 나는 산속에 살고 있는 내가 승이야, 이제. 승. 이야기를 발전시켜보자. 승.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다. 자, 아까 교수관례는 뭐라고? 글쓴이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제부터 이 사람이 직접 겪은 일을 말해줄 거야. 강물 앞에 큰 계곡이 있대.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갔다 하면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노상, 항상 전거와 전기와 전포와 전고 소리를 듣게 되니. 자, 여기서 정말 들은 거야? 이거 뭐야? 물소리를 비유한 거지. 왜? 그 위에 나왔잖아. 첫 번째 문안에서. 전거, 전기, 전포, 전고. 오케이? 비유다, 비유. 마침내 귓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그럼 여기서의 팩트는 뭐다? 물소리가 큰 거는 사실이야. 자,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그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 한번 견주어보며 들어본 적 있었어. 야, 이 정도면 이사해야 되지 않냐? 자, 어떻게 비교해봤냐?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이는 계곡물을 청아하게 들은 경우다. 아, 봐봐.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있는 물소리는 똑같은 계곡물이잖아. 근데 청아하게 들으려고 들어봤더니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 같이 들렸대. 두 번째,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진 듯한 소리를 들렸는데 이때는 어째? 내가 약간 흥분돼 있을 때. 자, 개구리떼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로 물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어떤 때? 내가 우쭐했을 때. 만개의 축이, 축은 그 악기 같은 거예요. 악기. 악기가 연거푸 울리는 듯한 소리, 이는 분노하면서 들은 경우다. 이거 왜 나열하고 있어? 아까 첫 번째 줄의 마지막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언급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실제 계곡물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따라서 물이 어떻게 다른 종류로 들리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다. 자, 순식간에 천둥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 이거는 내가 깜짝 놀랐을 때 그런 천둥, 번개 같이 들렸대, 물소리가. 찬물이 때론 약하게, 때론 세게 끓는 듯한 소리. 이거는 운치 있게 들을 때, 내 마음에 운치 있을 때. 검은 고에 낮고 높은 가락이 잘 어우러져 나는 듯한 소리. 이는 내가 슬퍼했을 때. 한지를 바른 창문이 바람에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는 혹시 누가 왔나 하면서 들은 경우다 라고요. 그런데 이는 모두 소리를 올바로 들은 것이 아니요. 다만 마음속으로 상상한 바에 따라 귀가 소리를 지어낸 것 뿐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승에서는 다 내 마음가짐에 따라 물소리가 내가 다르게 들리더라 라는 거야. 자기 경험으로 지금 증명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전 가자. 전. 이제 제목이 도하, 물을 건너는 거잖아. 이제 건너야지. 아직 안 건넜잖아. 이제 건너는 거 얘기할 거야. 지금 나는 오늘의 경험, 그냥 현재 쓰자. 현재 오늘의 경험. 밤중에 한 줄기의 강을 9번이나 건넜어. 이 강은 어떤 강이냐면 북쪽 국경 너머에서 흘러나와 만리장성을 돌파하고는 유하와 조하, 황화, 진천 등 여러 강들과 합류하여 미룬성 아래를 지나면 백하가 되는데 나는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넸는데 이 백하가 바로 이 강의 하류다. 내가 처음 요동을 들어섰을 때 이분이 그 청나라로 간 적 있단 말이야. 그 회상하는 거야. 나 처음에 요동에 들어섰을 때 이거는 과거지? 과거야. 자,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뙤양볕 속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 천리 넘어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이겠지. 그때가 언제야? 요동강을 처음 갔을 때. 큰 강이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대. 누런 물이. 아마 저기 멀리 있는 폭우가 왔겠지. 자, 강물 건널 때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기에,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물을 건널 때
고개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물을 건너갔대. 위험하잖아. 이상하지?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고 나는 생각했어. 근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인데 그들이 왜 고개를 쳐들고 가냐?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치고 용수숨 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것 같아서 어지럼증이 나기 때문에 아예 시선을 차단하는 거라고 알게 되었대.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이었다.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오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짓일 뿐이었다. 또 잠깐 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어느 겨울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오케이? 자, 해서 지금 전에서는 내가 무슨 얘기했어? 내가 오늘 9번 물을 건넜어.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 백화가 바로 이 공간 설명했지. 그 다음에 내가 과거 요동에서 물을 건넌 경험을 얘기하고 있지. 그때 어때서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갔는데 뭐 하는 거야?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자,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했네. 생각해보니까 소리가 안 들렸어. 야, 요동 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모두들 말했어. 이 말은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야. 자, 강을 건넸어. 너무 무서운 강이야. 건너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소리가 안 들렸네. 사람들이 뭐래요? 여기는 벌판이 평평해서 강물이 조용히 흘러서 그래 라고 말했대, 사람들은.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달라. 자, 이는 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말이야. 요하는 강의 이름이야.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요. 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보고 사람들은 뭐 들이 평평하고 블라블라 했지만 나는 뭐야? 아니야. 밤이 아니라서 그래. 밤이 아니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 쏠리어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에도 오히려 우환으로 여기는 까닭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뭐예요? 낮에는 이 주교재가 생각하는 원인은 낮에는 시야로 집중하니까 귀가 안 들린 거야. 그지?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시각이 차단된 거지. 옛날에 뭐 형광등이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달빛밖에 없지. 아니면 불 들고 가든지.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대로 쏠리어 귀로 한창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밤에는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귀 소리에 집중이 되는 거야. 낮에는 눈으로 집중이 돼서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았는데 밤에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귀로 모든 게 집중이 돼서 너무 잘 들려. 아, 나는 이제 마침내 도를 깨달았도다에다가 밑줄. 자, 교술가래는 뭐라고?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말했지? 이제 이 사람의 깨달음인 거야. 깨달음이 뭔지 볼게. 아까 우리 기와 승에서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했잖아.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눈은 피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거야.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할수록 병폐가 된다. 피해를 준다. 자, 여기서 글쓴이의 깨달음이 대놓고 나왔지. 글쓴이의 깨달음이 뭐라고? 귀와 눈만을 믿으면 안 된다. 보이는 것에 매달리면 안 된다. 낮이든 밤이든 똑같은 애잖아. 똑같은 애인데 낮에는 눈으로 보니까 귀가 안 들리고 밤에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귀만 들리고 이게 뭐야? 그래서 보고 듣는 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 방금 내 마부가 말에게 발을 밟혔어. 아프겠지? 그래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웠어. 그리고 나서 말의 굴레를 풀어주고 말을 수용시킨 거야. 말을 강물에 동동 뜨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싹 오그리고 발을 모두어. 여기 그림 혹시 있냐? 이 말이 이렇게 있으면
내 그림을 좀 잘 못 그려. 말을 끌고 가는데 말도 죽으면 안 되잖아. 말을 수용을 시키고 나는 여기에다가 여기 무릎을 이렇게 꿇고 이렇게 탄 거야. 옆에 이렇게 타봤자 뭐해. 어차피 말이 못 뛰니까. 진짜 이러고 간 거야. 말 위에 앉았어. 한 번 추락하면 바로 강이야. 죽는 거야. 구명조끼 이런 거 없잖아. 자, 나는 강을 돼지처럼 여기고 뭐예요? 마음가짐을 달리했다. 이 강을 돼지로 여겼어. 강을 내 옷처럼 여겼어.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을 내 성정처럼 여겼어. 그리하여 마음속에서 한 번 추락할 걸 각오하자. 나의 귀 속에서 봐봐. 낮인데도 귀 속에서 알지? 이거 밤이지. 지금 이 사람이 밤에 건넌 거잖아. 아까 뭐랬어? 밤에는 귀가 잘 들린다고 그랬지. 눈이 안 보이니까. 하지만 나는 귀에서도 강물 소리가 안 들리게 되었어. 뭐 하는 거야? 마음을 다스렸다. 그래서 나는 강을 돼지처럼 여기고에다가 이렇게 좀 체크 좀 해주시고 그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소리나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다스렸다라는 거야. 약간 잘난 척 하시는 거예요. 나 잘했지 이거야. 그리고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너는데도 이제 나는 자유로워졌어. 걱정이 없어졌어. 마치 안석, 편안한 바위 위에 앉거나 누워서 지내는 듯하였다. 방석 위에 앉는 것 같았대. 뭐예요? 나는 무섭지가 않아. 완전 자유로워졌어. 옛적에 우임금이 강을 건너는데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고사 인용이라 써주자.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는 거야. 우임금이 강을 건너는데 황룡이 노란색 드래곤이 배를 등에 업는 바람에 몹시 위험했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자 이거는 뭐냐면 봐봐. 황룡이 배를 등에 업어서 몹시 위험했대. 그래서 우임금이 뭐 했냐면 용을 쫓아냈대. 위험하니까 일단. 이 눈치도 없네. 용은 원래 고귀한 애잖아. 고귀하든 자시든 죽으니까 쫓아낸 거지. 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마음속에 먼저 분명해지자 용이든 도마뱀 붙이든 그 앞에서는 대소를 논할 것이 못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임금이 이 용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지자 용을 도마뱀이라고 여기고 도마뱀 쫓아내듯이 용도 쫓아냈대. 두 개 중에 얘가 훨씬 가치가 있지. 하지만 지금의 목숨에 달린 상황에서는 달라지는 거야, 판단이. 둘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얘들아 잠깐만. 그래서 이 인용하는 목표가 뭐라고? 마음먹게 내가 가치를 두는 것에 따라서 그 사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용이 도마뱀보다 가치지만 이 우임금은 동급으로 보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자, 이제 결론. 자, 소리와 빛깔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외부의 사물이 항상 눈과 귀에 누를 끼쳐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외부로 내 마음을 흐트리지 말아라. 자,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됨이라. 자, 잠깐만 정리를 하고 갈까? 여기에서 아까 전에서는 과거 내가 요동을 건널 때 사람들이 눈을 차단했던 거를 얘기했지? 하늘을 보고 강을 안 보려고 했던 걸 얘기했잖아? 자, 그때 뭐 했어? 눈을 보니까 귀가 안 들렸네. 나 그런가 하나도 소리가 안 들렸네를 깨달았지. 그 다음에 밤에 건너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귀에 집중이 되더라는 거야. 자,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를 뭘 했어? 나는 드디어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눈이든 귀든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자, 드디어 이제 다시 현재로 와서 현재
오늘 내가 말을 건너는데 말 안장 위에서 앉아서 건너게 됐어. 완전 위태로운 상황이야. 근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돼? 땅을 대지처럼 여기고 마음을 완전히 자유롭게 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9번이나 건너게 되었다야. 9번이나 건넜어. 강을 건넜어. 하면서 내가 뭐 고사를 인용했는데 이 고사를 인용할 때는 뭐다? 용과 도마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얘를 동급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전에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 눈과 귀는 어디에 있다? 나의 외부에 있는 거지. 나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나를 흔들면 돼? 안 돼? 안 돼. 자, 하물며 세상의 사람을 살아간다는 것.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에다 이거 꺾어줄까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건 뭐냐면 내가 기승 전까지는 강 건너는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는 강 건너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결국 세상 사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세상 사는 이야기로 뭐냐면 그 확대한 거, 강을 건너면서 깨달은 느낌을 가지고 인생살이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다. 자, 어떻게 살아야 돼? 자,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와 대문 앞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어울려 처신에 능란하여 제 눈과 귀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야? 눈과 귀만 믿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눈과 귀를 믿으면은 혼돈스럽잖아.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싶다. 자, 그러면 나는 내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어떤 사람이야? 외물에, 외적인 사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임금 같은 사람은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누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자기 처신만 믿고 보고 듣는 거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경계하는 거다. 헷갈리지? 괜찮아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알겠냐, 이 사람이? 덥지? 나 더운데. 자, 이 사람의 경험, 깨달음, 기, 강물 소리를 다양하게 묘사했다라는 거. 듣는 이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냐. 내 집 앞에 계곡물이 있는데 내가 듣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러이러하게 들리더라. 자, 내가 요동벌판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봤어. 왜? 눈을 보이면 시각이 혼돈돼서 넘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나도 눈을 차단하고,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봤더니 귀가 안 들렸네? 사람들은 생각 이렇게 해서 말하지만 아니야. 밤이 되면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오히려 더 집중되더라. 뭐다? 깨달았어. 보고 듣는 거가 이렇게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그걸 집착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 자, 내가 오늘 강을 9번 건넜는데 말 안장 위에서 정말 둥둥둥 건넜어. 눈과 귀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단계를 내가 체험을 한 거야. 자, 이 깨달음을 세상 사는 것에도 확대를 해봤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 보고 듣는 걸 자랑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뭔가 판단하면 안 돼. 뭐다? 이런 거 아니고 내 본질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마음가짐이 중요해. 라는 것이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해서 경험, 깨달음을 분리하시고 이런 문제는 교술에서는 뭐가 또 많이 나오냐면 일치하는 문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본 거, 들은 거 구분하는 문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이랴 구도하기는 옆에 확인 문제를 먼저 풀자. 자,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도 되게 많이 적는다. 곧잘 적네. 아주 훌륭하구만. 일단은 이랴 구도하기 먼저 갈게요. 자, 제재기간 갈래, 고전수필, 기행수필, 한문수필.
이거 요동 갔다가 막 기행문 같잖아. 기행문이잖아. 자, 성격, 체험적, 분석적, 교훈적, 설득적. 교훈을 주고 있다. 설득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말 맞지 이거야. 상대방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설득이잖아. 자, 제재,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넌 경험. 주제, 외부의 사물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 외부의 사물, 외물이라는 단어 좀 알아두세요. 외물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나올 수 있다. 특징,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주장만 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잖아. 아까 마음가짐 얘기하면서 그 기승의 승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리고 하고 있죠. 자, 치밀한 관찰력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사색적이고 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물소리. 강물이 마치 울부짖는 듯 많은 전차가 지나가는 듯 큰 소리를 내며 흐르는 것을 두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승, 마음속의 생각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소리. 낮에 강을 건널 때에는 거친 파도가 눈에 보여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밤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것이다. 외물에 현혹되기 쉬운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외물, 외부의 사물. 전, 자, 강을 건너는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평정하면 사나운 강물에도 익숙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 외물에 현혹되지 않은 올바른 삶의 자세. 외물의 영향을 받는 감각기관에만 따르는 감각기관, 눈이랑 귀.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살필 수 없기에 감각기관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은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임. 3번. 자, 우리 교술관에는 어떠하다고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말한다고 있고요. 여기서의 경험은 방문을 닫고 계곡물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지. 경우에 따라 같은 소리라도 다르게 들린다. 그를 통해 나는 뭘 깨달았냐? 듣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어. 자, 낮과 밤의 강물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 낮의 강물. 강물의 위태로움을 눈으로 보았어. 그 결과 강물을 보고 두려워하느라 소리가 들리지 않았네. 밤의 강물은 강물의 위태로움을 귀로 느꼈어. 듣는 것에 신경이 쏠려 강물 소리가 두려운 거지. 안 보이니까. 자, 결론. 낮의 강물과 밤의 강물은 동일한 강물이야. 둘 다 위태롭잖아. 하지만 눈과 귀에 의존한다면 보고 듣는 것에 현혹되어 사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된다. 다음 장. 수필 갈래적 특성. 갈래적 특성. 수필은 형식이 없다. 일정한 형식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이다. 근데 여기서는 기승전결이라는 걸 선택한 거야. 기승전결이어야 하는 건 아니지요. 작가 자신을 직접 드러냄으로써 다른 문학보다 작가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작가의 개성이라면 작가의 성격이 있잖아. 개별 성격. 부지런한지, 말이 많은지, 이런 것들.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이런 게 나타난다. 자, 특정한 형식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 있다. 작가의 개성에 따라 체험을 통한 깨달음, 인생에 대한 성찰, 사회 역사에 관한 인식, 자연에 대한 감상 등 다양한 제재를 주제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그런 갈래적 특성이니까 정리 한번 해야지. 자, 6번 표현상 특징.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강물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자, 우리 이렇게 청각, 시각, 심상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어서. 자, 의인법, 과장법, 열거법, 직유법 등을 사용해서 물소리를 다양하게 표현했다. 직유는 어디서 나오냐면 뭐뭐 하는 듯 이렇게 나오지.
자, 구체적인 경험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이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깨달음을 전하고 있어서 관념적으로만 교훈을 전하는 글에 비해서 설득력이 강하다. 얘는 관념적으로만 막 뭐 도가 어쩌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근거를 계속 들어주고 있잖아. 그 논리적인 면이 있다. 자, 7번 작품에 나타난 인간상. 자,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이고 외물에 구애받지 않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유형의 인간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우임금과 같은 사람이야. 바람직한 인간상. 제 눈과 귀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외적인 것에 이끌려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유형이야. 처신에 능란하며, 이거 본문에 나온 문장 그대로 쓰면 돼.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은 경계해야 되는 인간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문장에. 자, 외물에 얽매이는 사람과 이에 초연한 사람을 대비하여 외물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파수꾼. 갈래. 현대 희곡이고요. 단막극이에요. 자, 아까는 이거 말 안 했는데 볼게. 우리 희곡은 막과 장이 구성단이야. 1막 1장, 1막 2장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장은 한마디로 불 껐다 켜는 걸 말해요. 장은. 막은 뭐냐면 천막, 커튼 내리는 거야. 그 연극 보면은 이제 완전 받은 상태에서 두루루루루 열리면서 시작이 되잖아. 하고 중간에 막을 착 닫았다가 2막이 시작이 될 때가 있지. 이 막을 달리한다는 거 뭐냐면 그 안에 구성을 크게 바꿔야 될 때. 무대, 왜냐면 다 뒤에 소도구, 대도구 다 바꿔야 되잖아. 막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는 길고 장면 전환이 크게 있을 때 막을 구분하고 장은 작은 장면이야. 단막극이라는 건 뭐냐면 막을 한 번만 열면 끝이야. 한 번 안 내리는 거야. 한마디로 조금 짧다. 단편소설 같이 좀 짧은 극. 자, 풍자적. 여기 성격 3개는 좀 체크하자. 풍자적, 우화적, 상징적. 우화라는 거. 이솝 우화 알지? 자, 우의적이라고 해도 뭐 괜찮아. 자, 촌장과 파수꾼 이야기. 주제. 거짓 현실에 대한 비판. 진실을 밝히는 일의 소중함과 어려움. 특징. 널리 알려진 이솝우와 양치기 소년을 바탕으로 현실을 우화적으로 다루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이 떠오르잖아. 그걸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거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물들과 소재를 다루고 있다. 막루 같은 게 상징적인 소재지. 자, 해설자가 그게 등장하여 작품 내용을 설명하고 한 배우가 여러 역을 맡으며 세 번째, 관객들이 작중 인물을 대신하는 등 무슨 극? 실험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작품 구성, 발단. 막루의 새로운 파수꾼 다가 기존의 파수꾼 가나와 함께 파수를 보게 된다. 전개. 파수꾼 다는 가가 보았다고 외치는 이리떼가 사실은 흰 구름임을 알게 되었어. 자, 파수꾼 다는 자신이 본 것을 쪽지에 적어 운반인에게 맡기고 이를 촌장에게 전해달라고 한다까지가 앞부분 줄거리.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파수꾼 다의 쪽지를 읽은 촌장은 다를 찾아오고 촌장의 회유에 넘어간 다가 진실을 밝히기를 하루를 늦췄어. 이리떼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막루 앞에 몰려들었으나 파수꾼 다가 결국 진실을 밝히지 않았어. 결론,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너는 일생을 막루에서 보내야 된다고 말했다. 자, 상징적 의미. 이리떼는 꾸며낸 거짓.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지배 이념. 흰구름은 이리떼의 실체야. 거짓에 가려진 진실을 말한다. 막루, 양철북 팻말은 뭐냐? 거짓으로 꾸몄던 이리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이리떼가 거짓말이지. 이리떼가 있다라고 막루, 양철북 팻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도구야, 도구.
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들이고요. 민중 통제의 수단이다. 딸기, 부당한 권력을 얻은 이익이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회유책. 나는 너와 딸기를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 도끼, 권력자가 민중을 협박하기 위해서 언급하는 대상이다. 자, 여기선 실험극으로서의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설자가 등장해서 작품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 하지만 우리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줄거리로 처리돼 있지? 그래서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네 시험에서는 교과서 본문에는 없어서. 자, 해설자가 설명해 이곳은 황야입니다 라고요. 뭐 이거는 괜찮아. 두 번째, 한 배우가 여러 역을 맡는다. 1인이요. 해설자가 촌장이 되어 등장한다는 지시문이 있지요. 관객들이 작종 인물들을 대신해 자, 촌장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이라고 대사를 하지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5번 파수꾼 다의 심리 태도 변화. 진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리 때가 없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촌장에 대해 반발한다. 하지만 촌장이 회유했어. 촌장이 회유와 협박에 갈등하게 됨. 결국 촌장의 말을 따른다. 설득당했다. 자, 막내 얽매임. 촌장에게 배신당한 후 허무함을 느꼈어.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하게 돼. 그래서 뭐해? 이제 이 때가 나타났다 하는 거지. 아, 북을 쳤지 마지막에. 자, 관객 참여의 효과. 관객 참여에다 동그라미 좀 합시다. 아까 내가 3가지 필기해 준 거 있지요. 그거예요. 자, 마을 사람들을 관객으로 처리하는 거는 1번 등장인물 수에 제한이 있는 희곡의 제약을 극복하는 수단이다. 두 번째,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게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관객 스스로가 마을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 아, 맞아. 내가 마을 사람들이지. 내가 속고 있었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70년대 이렇게 억압된 상황이잖아. 직접적으로 대놓고 비판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무대를 통해서 연극, 문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달을 놈들은 깨달아라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쉽게 쓰여진 시 자습서 다시 펴시고 하자. 쉽게 쓰여진 시를 하자. 쉬는 시간 없어도 괜찮죠? 30분밖에 안 남았어. 하자. 쉬는 시간 필요해.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딱 5분. 35분에 딱 시작할 거요. 다녀오세요.